윤리사상 처음 시험 보셨죠, 여러분? 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제대로 공부를 다 하시고 시험 본 분이 제가 보기엔 거의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볼 때 좀 이렇게 모르고 시험 보시면서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경향 같은 거 체크하면서 보시느라고 되게 많이 낯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어디서 나왔나 뭐가 나왔나 이런 거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우선 뭐 몇 점 맞았나 뭐가 틀렸나 뭐 이걸 아는 것보다는요. 아, 어디서 나왔고 이런 경향이구나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간에 문제 설명해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윤리사상에 나오는 거구나. 아, 이런 게 윤리사상이구나 라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면 여러분, 자, 1번 문제 그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몇 가지 좀 체크해보고 중요한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스승님 계시네요. 만화에 이분이 이렇게 그림 그린 거 본 걸 아시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림이 예쁘진 않네. 뭐라고 하시냐면요. 스승님 정치를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 이 스승님께 정치관을 여쭤봤더니요. 이름을 바로 잡아야 하네 라고 해서 여기 정명이라고 나와 있죠. 정명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동양의 정차상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동양의 정차상의 기본이자 두 번째를 어디서 했냐? 유학에서 했던 논리고요. 유학의 정치 이념으로서 정명이라는 사상이 모든 정치사상의 근본 이념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명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정명이라는 단어는요, 이 정자가 바르게 할 정자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다, 뭐 바르게 바로잡다 이런 뜻이고 명은 이름명 있잖아요. 근데 이름명자가 이게 단순한 의미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지위나 이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냐 하면 이 이름, 즉 다시 말하면 지위나 신분에 걸맞게 똑바로 행동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공자님이신데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든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뭐였냐면 이런 의미였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란 말이 원문에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로 나오는데 임금은요 임금다워야 해요. 임금이란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걸맞게 똑바로 행동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하라는 이름이 있다. 그럼 신하라는 이름에 걸맞게 똑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각각 맡은 바 직업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자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학생이 말이야. 학생다워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정명론의 논리예요. 공자의 일종의 사회사상으로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었다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정명론을 여러 번 보실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1, 2, 3, 4, 5에서 문제를 고르는 건데 첫 번째요. 해볼게. 11을 구별 없이 만물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여러분이 아직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서 우선 누군지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아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해설지에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제가 하나하나 우선 누구다.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11을 구별하지 않는 만물의 동등, 만물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굳이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장자란 분이 얘기하신 재물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 만물 평등론을 주장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바로 분별, 구별, 차별 이런 것들을 실어가셨던 분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구별이 의미가 없다 얘기하신 분. 그다음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맞게 역할을 충실. 뭐야? 이거 답이네요, 여러분. 역할에 지위에 따른 역할론 이게 답이었지. 세 번째. 정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인위적 규범을 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요. 제일 어울리는 분이 이분도 바로 장자고요. 장자가 말하는 정신적 자유가 어려운 말로 써볼까요? 소요유의 경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요유의 경지를 누리기 위해서 인위적 규범을 거부한다? 이것도 맞아요. 뭐 도가 넓게 말하면 장자가 가능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학의 정명론하고는 상관없죠. 장자가 많이 나오시네. 사사로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예를 배우고 익힌다. 보세요, 여러분. 공자님 이거 맞아요. 예를 배우고 익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욕구를 자제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사사로운 욕구는 특히 나쁜 거거든요. 거의 제거의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 다음에 속세를 벗어나 초월적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초월적 존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만일에
그 윤리사상의 문제에서 나왔다. 근데 초월적 존재는 말이 나왔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거의 신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신의 의미를 잘 설명하지 않거든요. 이건 서양에서의 신관, 뭐 중세 철학에서의 신이론 이런 것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동양 논리로는 완전히 벗어났는데요. 답 몇 번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되겠네. 자, 1번이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데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건요. 공부를 여러분이 쭉 한번 보셨다면 어렵지 않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뭐 다 낯설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독해로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자, 2번 봅시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공부 안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래도 비문학 독해 같은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 중에도 맞게 푸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봅시다. 뭐냐 하면요. 올바른 영혼을 가진 사람은 훌륭하게 살 거다. 우선 그러니까 올바른 영혼을 가져야 되겠네요. 훌륭하게 살지만 올바르지 못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훌륭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영혼을 갖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훌륭하게 산다면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뭐 할 거라고요? 행복할 거고 훌륭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잘 나오지 않는 문장인데 저도 나중에 이 문장을 써가지고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잘 찾아서 문제를 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너의 영혼이 훌륭해야 된다. 영혼이 훌륭하면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그 훌륭한 삶을 산다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훌륭한 영혼이 훌륭한 행복으로 좋은 행복으로 이어진다란 뉘앙스의 말인데 이거 그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죠. 근데 고대 서양 사상가라는데 고대 서양 사상가면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고 해드릴게.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지금 필연적으로 유익한 거라면 그건 지식이어야 한다. 이 덕에 포인트는 뭐냐? 이건 일종의 알매 덕이어야 한다. 지식의 덕 또는 뭐 가끔 다른 문제에서는 지혜의 덕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식에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기도 유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영혼 얘기를 했는데 결국 훌륭한 영혼을 가져야지 너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고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영혼이 훌륭하다는 건 뭐냐 덕을 갖춰야 되는 거다. 근데 덕을 갖춘다는 건 뭐냐 네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가 만일에 지식이 아니고 무지함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영혼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결국 뭐야? 행복해질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결국 이 논리가 전체가 뭐냐 하면 다시 이걸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요. 이쯤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걸 선행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알아야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이분은 지행합일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알아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알아서 우리가 어떤 덕을 실천하면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은 사실 전체 문장의 독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지와 행이 하나다라거나 아니면 덕, 복이 하나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지행 합일설 또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이론이 누구게요, 여러분? 예, 이론이 혹시 모르시면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돼요. 이분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선행을 실천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행복하지 못한 건 또는 선행을 실천하지 못한 건 뭐 때문이냐? 온통 다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뭘 강조하냐면 무지한 게 모든 악행의 원인이다를 강조하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무지의 자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소크라테스이기도 해요. 빨리 뭘 모르는지 알아라. 그래야 네가 알아가서 덕을 실천해서 행복할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얘기하시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소크라테스의 문장이 나왔는데요. 전 이거 고3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문이 꽤 새롭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리이고요. 옳지 않은 말 찾기야. 틀린 말이 뭐가 있을까를 보는 건데 자, 볼게요. 참된 알을 깨닫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바로 틀렸어요. 이게 바로 답이야.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갈게. 알아야 돼. 참된 알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다고. 알미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문장은 깨닫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 없어요. 깨닫지 못했다면 그럼 이걸 무지한 거 아니야? 그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무지는 결국 악행으로 이어져서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 이게 바로 틀린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맞는 말이죠. 제가 했던 말과 통하는지 볼게요. 무지를 자각해라. 그리고 무지를 자각하고 너 빨리 참된 알을 알아라. 맞는 말이잖아. 자, 덕을 갖춘 사람, 선행을 하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게 뭐로 이어져요?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는 말. 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덕을 갖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쌓기 이전에 뭐가 보세요. 뒤에 알아야 덕을 실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미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에 덕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는 말. 그 다음에 올바른 영혼을 가지려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이건 박스에 있지 않은데 이 자신에 대한 성찰 또는 성찰적 삶을 소크라테스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 굴리고 고민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자꾸 되새겨보고 반성하는 자세. 그래서 그런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거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찰적 삶을 강조하는 게 소크라테스기도 해요.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 답은 어쨌든 깨달아야 하니까 1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3번 시민불복종. 제가 여러분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험 문제의 이 특징 이게 이제 뭔가 그 새로운 2015 개정 이후의 어떤 문제의 컨셉을 만일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면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우리가 하는 단원의 마지막 단원 인류사상의 사회사상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사회사상 파트 부분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요, 이 과목이 이게 윤리와 사상이야, 생활과 윤리야, 정말 헷갈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겹치는 부분이 거의 한 40~50% 정도 겹치는 느낌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전형적인 생활과 윤리 문제인데요. 윤리와 사상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네요. 자, 그럼 뭔지 볼게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생윤과 윤사를 수능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으실 대목이에요. 그럴 개념입니다.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이 어떤 올바른 법이나 정책, 올바르지 않은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 법이나 그 정책은 잘못됐어요 라고 그 법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걸 시민불복종이라고 하거든요. 소로우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했고요. 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이론이 좀 정리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장은 누구 문장이냐면 존 롤스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존 롤스가 시민불복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복종해 법이나 정책에 따르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 잘못됐으니까. 자, 근데 왜 그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을 안 지키니까 법 바깥으로 나갔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기는 하지만 바깥 경계선에 있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 거다. 우리가 그렇게라고도 해서 그렇게 위법행위라도 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건 법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법에 대한 사랑, 충실성, 로열티 이건 사랑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법을 우리가 아끼기 때문에 그 아끼는 마음에서 그 법을 고치려고 그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는 불복종인 거다. 이런 의미의 말이고요. 법에 대한 충실성, 그 법에 대한 사랑은 시민불복종이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뭐라고요? 받아들이겠다. 그 결과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인단 말이 뭐냐? 어쨌든 법을 안 지켰잖아. 법을 안 지키면 우리 혼나야 되겠죠. 처벌받을 거거든.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시민복종은 기본적으로 위법행위거든. 그러면 그 처벌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이거 뭐 한다고 얘기하냐? 처벌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자, 좋아요. 이건 내가 공익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난 폭력도 안 저지르고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법을 어겼으니까 나 그 처벌을 내가 받을게요. 그렇게 내가 해서라도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지적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시민불복종의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롤스가 시민불복종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 찾아볼게요. 시민불복종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처벌의 대상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법을 안 지킨 거라니까. 그럼 1번이 바로 틀렸네 여러분. 이게 답이네.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네. 볼게요.
시민복종은 정의롭지만 위법한 정치적 행위다. 맞죠, 여러분? 첫 번째, 정의로운 행위예요. 공공적으로 뭔가 잘못된 법을 지적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법을 안 지키는 행위는 맞아요. 맞는 말. 시민복종은 행위의 목적이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공공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시민복종은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를 행해져야 한다. 공적인 정의관. 앞으로 많이 나올 문장입니다. 많이 나올 개념인데 롤스는 우리가 공적인, 우리 모두가 합의한 어떤 정의의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법이나 정책이 이 공적인 정의관을 깨쳤거든. 이 공적인 정의관을 흔들었어요. 공적인 원리, 이 정의의 원리를 깨트린, 흔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법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함으로써 그 공적인 정의관이 잘 실현되길 바라는 거거든. 그래서 공적인 정의관을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 정의관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맞는 말. 시물복종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이요? 여기 있죠, 여러분. 비폭력적이라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어요. 예, 이렇게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는 이건 다시 이제 뭐 전형적인 동양의 문제,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생윤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윤리 계열의 모든 교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윤회라고 얘기하죠. 윤회. 여러분 이 한자가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박휘 윤자고요. 이 회자가 구를 회자예요. 그러니까 박휘가 구른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반복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반복 그거를 거듭하는 모든 중생. 이 모든 중생이란 말은 모든 생명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중생이 나의 부모이건을 중생을 해야 하는 것은 곧 나를 해야 하는 것이며 나의 옛 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끼리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존재들은요, 모든 생명들은 나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존재들을 못 살게 군다는 건 그건 곧 나를 못 살게 구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투를 쓴 겁니다. 일체의 땅과 물은 나의 옛 몸이고 반복되면서 언젠간 나의 몸이었을 수 있거든. 지금은 몸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언젠간 나와 같은 몸이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일체의 물과 바람은 나의 본체이며 항상 그래서 방생을 행할지어다. 방생이 뭐냐 하면 그런 윤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물고기 생명체들, 중생들 불쌍하잖아. 그 생명체를 다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왜 석가모니 탄신일 날, 석가탄신일 날, 그 우리 이렇게 물고기 풀어주고 막 거북이 풀어주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방생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어딘지 알았죠, 여러분? 분위기 파괴되죠. 이거 불교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불교를 혹시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았을 거냐 하면 연기설이라고 하는 논리를 아셨을 텐데 그 연기설이라고 하는 논리가 원래 불교의 인도의 윤회 사상이라는 이론에서 온 거거든요. 그 윤회 사상이라는 이론에서 온 불교의 연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설은 딱 한마디로만 말하면 모든 존재의 연관성, 관련성, 의존성 같은 걸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연관돼 있다. 전생, 현생, 내생이 연관돼 있듯이 저랑 카메라 감독님도 카메라 감독님과 PD님도 다 연관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곧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거든. 그런 사고방식의 이론을 연기설이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 연관돼 있다면 그를 나처럼 대우해야죠. 그래서 연기설에선 자타 불이해 정신을 강조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나처럼 대화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잡혀있는 구속되어 있는 물고기나 새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다 뭐 해줘야 돼? 빨리 풀어줘야죠. 그래서 방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 놓고서 뭘 찾으라는 거냐? 기본 컨셉. 자, 여기에 이 입장과 관련해서 맞는 것 찾기를 해보자는 거야. 해볼게요.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변하지 않는 실체다. 인간의 자연의 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실체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없고요. 그리고 실체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확히 쓰면요. 변하지 않는도 틀렸고요. 실체라고 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요게 불교에서 많이 문장으로 나온다는 거 아실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의 다른 생명체들보다 우월하다고요? 뭐야? 우월하지 않잖아. 다 똑같은 생명체다. 언젠가부터 나랑 한 몸이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어디 우월이 써 있어요? 틀린 말이고요. 자연은 인과관계를 벗어나 있는 무질서한 체계. 우선 인과관계를 벗어나 있지도 않아요. 선생님, 인과관계가 뭐예요? 이 연계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하거든.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아니, 그것에 연관돼 있지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질서한 체계예요. 자연을 무질서의 체계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연관성의 세계로, 연관성의 체계로 설명하지 무질서의 체계야. 이거 완전히 엉망이구만. 이런 뜻이 아니야. 틀린 말이고요. 자연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소유해야 할 대상이다. 와,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이 전체가 여기 2번도 그렇고요. 4번도 그렇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서양의 전통적인 그 인간 중심적 자연관의 사고방식입니다.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것. 우월하다고 보기도 하고. 서양께 들어와 있네요. 답이 5번이겠네. 인간은 만물이 어이구, 여기 써있죠, 여러분. 자연은 뭐냐? 일종의 불교를 통해서 자연관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만물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봤잖아요. 그런 일종의 하나의 연결망, 네트워킹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세상이 그물망 같다는 거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게 불교 논리로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사상을 찾아라. 그래서 불교의 기본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가 나온 거냐면 불교의 자연관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불교의 자연관을 가지고 동양의 자연관을 넓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문제도 여러분 거의 뭐 완벽한 생연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4번 문제였고요. 자, 5번 가보시면 5번은 뭔가 편지 쓰셨는데요. 요즘 자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행복이 뭘까를 고민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대답을 해주시는데 행복은 뭐냐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뭐냐? 쾌락이다. 오, 너무 세게 나가시는데 여러분 쾌락 즐겁게 사세요. 아, 여기서 쾌락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쾌락은 영어로 말하면 플레저쯤 되는 말이야. 굉장히 즐거운 거. 즐거운 게 결국 행복 아니냐. 별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좀 현실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쾌락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쾌락은 오해하지 마라. 방탕한 자의 쾌락, 육체적 쾌락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내가 말하는 쾌락이라는 거야. 이런 게 내가 말하는 쾌락이야. 그러니까 몸의 고통, 아프지나 말고 특히 마음의 불안이 없어. 뭔가 정신적으로 막 조바심되고 막 이런 거, 뭔가 불안한 거, 그런 거 없는 거, 그 정도를 나는 쾌락이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육체적인 소극적 쾌락과 정신적인 안정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쾌락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에 따른 쾌락보다 욕구를 다 달성할 거야. 나 그래서 욕구를 다 달성해서 나 완전 쾌락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지나 말자. 쾌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고통의 제거다. 아프지나 않은 게 진정한 쾌락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게요? 서양의 고대 헬레니즘의 서양 대표적 쾌락주의자인 이분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피쿠로스.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 쾌락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되고요. 지금도 여러분 에피쿠로시즘이라고 하면 그걸 쾌락주의라고 번역해요. 그런 에피쿠로스에 관련된 대표적 문장이 나왔고요. 그래 놓고서 1, 2, 3, 4, 5에서 에피쿠로스 어디 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모든 욕구를 없애고 자연에 순응해라. 에피쿠로스가 여러분 모든 욕구를 없애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 욕구의 자제를 얘기한 거지 모든 욕구가 없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라고 얘기하는 요 말투도 사실 에피쿠로스 시절에 같이 활약했던 스토아에 거의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에피쿠로스로는 틀린 말. 그 다음에 평온한 삶을 위해서 절제 검소, 이거 맞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대답한 건데 맞는 말인데요. 세 번째, 진정한 행복을 위해 쾌락을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뭘 쾌락을 구별하지 마. 이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쾌락을 구별한 다음에 육체적 쾌락도 소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신적 쾌락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고통의 제거라기보다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 아니잖아. 문장에 나와 있었잖아.
고통의 제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정신적 쾌락 측면을 강조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틀린 말. 답은 몇 번이요, 여러분?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됐죠? 이런 서양의 에피크로스 문제도 하나 나왔고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여성분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논리가 뭔지 이건 비문학 독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생윤에서도 그리고 사문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논리를 보세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 나는 문화마다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존중한다는 게 윤리를 무한한 상대주의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난 무한한 다양성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말하고 윤리적으로 다 상대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유나 평등처럼 시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돼야 하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말이 중요하셔. 무슨 말이냐면 난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떤 그 문화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문화들 다른 문화들을 어떤 초월해서 있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 보편적인 윤리는 있어야 한다. 어떤 문화든 간에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자유나 평등 같은 걸 훼손하면 안 된가? 안 되니까 그런 자유나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한도 내에서 개별적인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건 안 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결국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라면 진정한 문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니은 디귿니을 가볼까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문화의 성차. 이게 맞는 말이지. 자문할 중심으로 타문화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타문화를 열등하게 여기고 우리 문화 최고야라고 하는 건 철저한 자문화 중심주의죠. 이런 건 틀린 말이고요. 디귿.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문화를 관용하지 말아야 한다. 맞는 말이라고요. 만약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건 진정한 문화가 아니야. 그런 문화는 관용할 수 없고요.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자고요? 언제 그랬어요?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리를 틀렸네요. 답은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인가요?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윤리라고 하는 파트로 해서 등장할 만한 약간 느낌이 거의 독해였죠, 여러분.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은 또 철학이 좀 등장했네요. 자, 이 철학은 어떤 느낌의 철학일까를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도가에 노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노자라고 하는 분이 말씀한 구절이고요. 특히 여러분에게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 건 요 정도예요.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법 자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분이 도를 설명하시는데 도란 건 결국 뭐냐? 자연스러움이야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말입니다. 특히 노자가 그런 자연스러움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예전에 중학교 때도 이미 고1 때도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무위자연을 주장하시는 노자. 계속 노자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네요. 무위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검소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위와 검소함을 강조하시는데요. 검소해야 일찍이 도를 따를 수 있고 일찍 도를 따라야 덕을 거듭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만 말할게. 무위해라. 인위적으로 뭘 하지 마. 두 번째, 검소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노자의 문장입니다. 도법자연, 무위자연 기억하세요. 자, 그런 노자에 관련된 문장으로 맞고 틀린 거 찾기인데 자연을 본받지 말고 도를 따라야 한다? 무슨 말이야? 도가 자연을 본받았잖아. 그럼 자연을 따라야죠. 이거 앞에 게 틀렸잖아요. 틀린 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소박하게 딩동댕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소박하게 자연스럽게 살아라를 주장하신 거고요. 덕을 쌓기 위해 인위적 규범을 배워야 한다. 자연스럽게 살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연스러움을 깨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위적 규범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배우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자연스럽지 않은 건데.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 이분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자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자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걸 잘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라. 맞는 말. 뭐야?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병. 답은 3번이겠네요. 이렇게 체크하신 겁니다. 됐나요? 도가에 관련된 일반적 문제가 하나 등장했어요. 자, 그 다음 8번. 이분은 딱 보니까 여러분 서양 분이네요. 여러분이 수능에서 또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윤리계열을 하시면요.
고3까지 가면서 계속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계속 보실 거고요.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도덕법칙을 강조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도덕법칙은 이걸 강조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도덕법칙이란 의무야 그리고 강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강제로 했나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옳기 때문에 내가 의무로 실천하지 않을 수 없어. 너무 훌륭해. 나도 모르게 실천하게 되네. 그런 의미의 강제성이에요.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나 단지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선천적인 본능, 욕망, 감정 이런 거야. 그런 거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두 번째, 단순히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건 의무에서 시작돼야지 의무에 맞는다고 하는 게 훌륭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착하려고 내가 시작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 의무에서 시작된 행위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게 누구냐면요. 예, 바로 이분이죠. 칸트. 칸트라는 분의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생윤, 윤사 맨날 나오는 문장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칸트를 얘기하면서 상황이 있네. A가 게임하느라 등교하지 않은 친구에 연락받았고 게임하느라 등교하지 않은 친구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아파서 등교 못한다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부탁했구나. 친구가 등교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선생님께 A는 사실을 말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칸트는요 무조건 올바르면 해야 되고 올바르지 않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거짓말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칸트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친구와의 우정을 고려해서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거짓말은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뭔가를 그리고 고려해서 고민해도 안 되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자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 사실을 말해 맞는데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다니까. 다 틀렸어요. 사실을 말해야 해요. 근데 여기도 또 보니까 결과를 고려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사실이를 말하는 게 옳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인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법칙에 써 있거든.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거야. 5번이 맞는 말이죠. 칸트는요, 아주 깐깐하신 분이에요. 그게 옳으면 행동해. 옳지 않아? 실천하지 마. 이거예요. 다른 머리를 굴리면 안 되고요. 결과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칸트는. 답은 5번이었네. 자, 9번. 9번 문제는 이것도 여러분 사회세상 파트에서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이분이 서양의 어떤 이론을 주장하시는 걸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인간관인데요. 인간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것을 선호해요. 와, 자유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남을 지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인간은. 이러한 인간이 근데 그렇게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이 국가의 구속을 스스로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어요. 와 대단하죠. 자유가 좋은데 구속받겠다고 국가의 구속받겠다고 선택을 했어. 왜 그랬냐면 차라리 국가의 구속이 낫거든. 무엇보다 낫냐면 이 자연 상태가 거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의 구속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국가랑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보존. 나를 내일 아침에도 또 살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이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무슨 설이요? 예, 성악설을 주장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렇게 못된 인간이 구속을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난 내일도 살고 싶거든.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계약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국가를 만드는 계약을 하냐고요? 머리 굴렸죠 내가. 나한테 유리한 거야. 내가 살려면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홉스는 우리가 못됐어요. 그래서 머리 굴려서 안전을 지키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국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데 그 리바이어던, 즉 국가와 군주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전부 모든 권리. 그래서 전부 양도설이라는 걸 주장한대요. 그런 홉스의 논리고요. 적절한 거 찾기네요. 맞는 게 어디 있을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타적 성향을 아이고야 이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이기적입니다. 틀렸고요.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의 산물이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한 산물 맞잖아요 여러분. 사회계약서 왜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여기 맞네요 여러분. 2번이 답이네. 3번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합의체다. 모든 시민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절대적 권력이 아니고 국가는 군주에게, 이 사람은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군주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합니다.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존재. 틀렸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고요,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은 철저히 합리적 존재여서 머리 굴려서 국가 계약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틀린 말. 인간은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사회계약설 설명이잖아. 요거는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연 발생설, 이렇게 국가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자연 발생설 기억하시고요, 홉스의 사회계약설 기억하셔서 국가의 기원에 대한 문제로 문제를 내신 거야. 이렇게 종종 나올 겁니다. 자, 10번. 10번은 여러분 폭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것도 저 뒤에 사회사상 파트에 나온 건데 사회사상이 꽤 많이 나왔어요. 모든 폭력의 이면에 이렇게 해서 폭력을 얘기하는, 제가 이거 간단히 정리하는 게 여러분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갈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직접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신 분인데요. 현대 평화 이론의 대표적인 분이고요. 이분은 누구냐면 갈퉁이라는 분이에요. 요한 갈퉁이라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분이 평화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린 지금까지 평화가 굉장히 소극적 차원의 평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됐고 우린 이제 뭐로 가야 되냐면 적극적 평화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걸 말하는데, 그게 소극적 평화인데, 직접적인 폭력이란 게 뭐냐 하면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거예요. 테러나 전쟁 같은 게 없는 거.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적극적인 평화로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가는 거냐? 물론 직접적인 폭력, 물리적 폭력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없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간접적인 폭력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접적 폭력도 없어야 하는데 그 간접적인 폭력이 뭐냐 하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없는 적극적 평화로 가자.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할 건, 근데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게 어떤 전쟁을 통해 평화를 달성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자, 그럼 이런 원리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폭력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폭력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생각했거든.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문화적 폭력에서 구조적 폭력으로, 구조적 폭력에서 직접적 폭력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문화적 폭력이 가치관의 폭력 같은 건데, 이 가치관의 폭력이 모든 폭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거네. 간접적인 폭력이 사라진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자. 그리고 평화는 어떤 경우에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야 된다. 예, 갈퉁의 논리입니다. 자, 맞는 거 찾겠는데 직접적 폭력이 존재해도 적극적 평화는 실현된다? 아니요, 여러분. 직접적 폭력이 존재하면 적극적 폭력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기억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만 달성. 오, 니은 정답. 맞는 말이죠.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디귿. 간접적으로 행해진 억압과 착취가 뭐가 있을까? 이게 간접적 폭력이죠. 폭력이라고 볼 수 없어. 무슨 얘기야? 간접적 폭력이라니까. 디귿도 틀렸네요. 리을.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을 용인하고 정당화한다. 이게 결국 이걸로 가서 직접적인 폭력까지 만들어내잖아. 그걸 봐주게, 그걸 또 정당화하기도 한다. 가장 근원적이다. 맞는 말. 답은 니은과 리을이겠네요. 답은 니은과 리을이니까 4번인가요? 그렇게 나왔던 문제. 갈퉁도 여러분 생윤도 한 문제, 윤사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11번에는 이것도 여러분 4단원 사회사상 파트인데요. 자꾸 그쪽 파트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경제이론인데 이건 누구냐 하면은요. 나는 정부가 완전고용을 위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완전고용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좀 나눠줘서라도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 방법으로 공황을 극복해야 되고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지켜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케인즈라는 분이고요. 예, 존 메이어드 케인즈고 이분의 이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체인지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근데 이분은 뭐냐면 나는 빵집 주인이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 빵집 주인이 우리 배고프니까 불쌍해 이래서 빵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빵집 주인도 돈 벌려고 빵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배고픔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 공익도 중진이 된다. 이게 사익을 해서 우리는 추구했거든.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바로 시장의 가격을 말하거든. 이게 알아서 조정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누구냐? 애덤 스미스라고 많이 우리가 얘기하죠. 뭘 주장하신 분이 여러분? 예, 고전적 자본주의인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신 분이었죠. 자, 그럼 그런 자유방임주의와 수종자본주의가 나왔네. 둘 다 공통점 뭐냐고요? 둘 다 여러분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 그런 자본주의와 관련된 컨셉인데, 자, 문제 풀어봅시다. 아, 요게 들어갈 말 찾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씩 다 대답을 해볼까요? 지금 A에 들어갈 말은 예 아니어야 되는데 자 해볼게. 개인의 사적 소유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가?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둘 다 예거든. 그러나 둘 다 예니까 틀렸네 기억. 두 번째 니은 정부는 자원 배분을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냐? 시장의 적극 개입은요 케인즈가 인정한 거고요 스미스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맞네요. 니은이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니까 B 즉 케인즈한테 물어봤네요.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실업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예죠. 예. 맞는데요, 여러분. 디귿 맞는 말인데. 그다음에 C 이건 아담 스미스한테 물어봤네요. 개인의 이익 추구는 국가의 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래 내가 돈 번 게 열심히 번 게 국가 전체 이익, 공익 또는 국부 증진에 이바지했다. 맞는 말인데요. 뭐야?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이렇게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5번이었죠. 4단원의 수정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요 논리는 여러분 수능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매번 나와요. 기본 컨셉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2번 문제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요즘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계화의 시대가 돼서 그래요. 위아더 월드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A라고 하는 사상이 뭘까?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니야. 넘어서서 전 인류를 단일한 세계의 동포다. 시민이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시민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세계 시민주의. 영어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얘기해요. 특징 인류애주의다라는 성향도 있고요. 다양성 존중하고 관용 베풀자라고 얘기하네요. 세계 시민주의 맞습니다. 요즘 콰메라든가 누스바움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교수님들이 열심히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 지구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컨셉이 어디에 써 있을까인데 해볼게요. 자민족의 이익을 위해 타민족을 차별하자. 이건 극단적 민족주의 아니야. 민족주의잖아요. 틀렸죠, 여러분. 보편적 인간애가 아니라 자국에 대한 애국심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인간애가 중요하겠죠. 국가 발전을 위해 자국 중심을 배타적 국수주의가 아니라니까. 이거 배타적 국수주의라고 해요. 우린 세계시민주의 찾는 거야. 세계시민적 가치가 아니라 아니잖아. 세계시민주의잖아. 지구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위아더 월드 합시다. 이게 맞는 거네요. 5번이. 별로 어렵지 않죠? 얘 독해 문제였는데 이게 좀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자, 13번 문제는요. 이것도 생윤하고 윤사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를 설명하시는데요.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거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 살게 돼 있는 동물이다. 끝났어요, 여러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자꾸 구성한다. 근데 자꾸 구성하고 만들다 보니까 결국 국가가 나왔어. 그러니까 국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아까 제가 칠판에 썼었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주장하신 국가에 대한 무슨 이론이요? 자연 발생설이란 이론입니다. 선생님이 그걸 어디에서 썼었어요?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할 때 선지 5번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이었거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그럼 국가가 훌륭해지고 국가가 어떻게 훌륭해지는 걸까? 행운의 소관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이성적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이성적 지혜를 가지고 윤리적으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국가인가 봐.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훌륭할 때 이 국가가 훌륭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논리가 지금.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선과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선은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훌륭한 거, 내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거, 그건 똑같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훌륭한 시민이 되고, 훌륭한 시민들이 모여 있으면 훌륭한 국가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누구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걸 국가 자연발생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시민이 되고 그럼 훌륭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일종의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그런 공동체주의와 관련해서 올바른 말 찾기인가요? 올바른 말 한번 찾아볼까? 1번. 훌륭한 사람 되더라도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아니잖아.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시민이야. 이렇게 박스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국가는 시민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훌륭해질 수 있다? 시민이 도덕적이면 국가도 도덕적이 된다는 거야. 무관하지 않잖아요. 틀렸잖아요. 3번 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들, 훌륭한 국가가 될 수 맞잖아. 훌륭한 시민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훌륭한 국가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훌륭한 시민, 훌륭한 국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3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은 공동선보다 개인선을 중시해야 한다. 이 말투가 오히려 더 좋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공동선과 개인선 중에, 즉 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에 공동선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시민이 이성보다 감정? 아니요. 훌륭한 시민이란 이성적 시민을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 있잖아. 이성적 지혜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여러분? 3번이었죠. 예, 그렇게 낸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왔는데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라는 용어에서 바로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저 말을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하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예, 생윤에도 윤사도 다 등장합니다. 이분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청교도고요, 여러분. 이게 개신교 신교도들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이제 청교도 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식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금욕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노동자로 하여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노동자로 하여금 직업노동을 소명이자 구원의 확신 수단으로 인식하게 했다. 소명으로 바라봅니다. 직업이란 건 신이 나에게 맡기신 임무 같은 거야. 난 그래서 구원을 열심히 직업을 통해서 난 결국 성공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게 하면서 결국 노동자도 자본가도 돈을 열심히 벌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나님이 맡기신 걸 이뤄내는 거니까. 이러한 금욕주의는 기업가에게 금욕적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을 정당함으로써 자본주의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자 역할, 기업가가 기업가 역할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시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예스라고 할 말 찾기네. 예스라고 할 말 찾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직업 소명 의식은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직업이라는 소명 의식은 기업가의 이윤 추구 행위를 정당화했다. 맞죠? 기업가의 이윤 추구 행위 뭐야? 부의 축적이잖아. 부의 축적을 정당화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로테스탄티즘 금욕주의는 자본 축적을 금지하지 않았다니까. 지금 정당화했다니까. 틀렸고요. 쾌락을 향유하는 욕구가 자본주의 정신 기반이다? 아니야. 금욕이잖아. 금욕. 무슨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야. 금욕이죠. 틀렸고요. 4번 프로테스탄트는 직업 활동을 통해서 직업이 소명이 아니라 형벌이다. 아이, 뭐야. 지금까지 열심히 소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죠? 프로테스탄트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 세속적직을 버렸어요? 세속적직을 왜 버려요, 여러분? 열심히 실천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의 기회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었어야죠. 틀린 말이죠? 답은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이야? 1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 15번. 자, 이건 여러분 요즘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게 다시 등장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문명 충돌론하고 문명 공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출제 선생님께서 이 파트를 좋아하시지 않나 싶고요. 우리 이것도 사회세상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소련이 망한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그 이후의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볼까를 고민하셨는데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님이 문명이 충돌할 거다. 서로 오해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나중에 하랄트 밀러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왜 문명이 싸우냐. 문명 간에 서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헌팅턴과 밀러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인데 이 이론이요. 글로 등장한 거야. 이 나가 누구고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좀 볼게요. 나는 문명 간의 개방 소통을 통해 문명에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가 뮬러네요. 뮬러. 문명의 차이로 인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은 관용, 화합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문명 공존론을 주장하는 뮬러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분이 아마 사뮤 헌팅턴이겠죠. 헌팅턴 교수님 같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 문명권의 전통 문화, 특히 종교가 결국은 싸운다. 그래서 막 이슬람하고 미국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그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간에 다른 문명권에 대해서 적대적인 속성이 있고 그래서 문명이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근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뮬러가 공존론이 충돌론에게 할 말. 아니 충분히 공존하고 살 수 있어. 왜 자꾸 싸운다고 얘기하지? 이런 논리로 얘기하시겠지. 문명을 하나로 통일하여. 여러분 뮬러의 공존론이요. 문명을 하나로 통일하자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틀렸고요. 문명 간 교류가 국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문명 간의 교류가 국제 갈등을 완화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문명 간의 소통으로 문명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왜 그걸 강조? 이게 맞네요, 여러분. 3번이 맞는 말이네. 그럼 4번, 5번이 왜 틀렸나 봐야 되겠네. 4번. 문명의 차이로 인한 국제 갈등은 극복될 수 있다. 왜 넌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문명 공존론이 아니라 문명 충돌에 의해 주목해야 한다? 아니요. 거꾸로 됐어요. 충돌이 아니라 공존에 주목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 근데 답이 몇 번이요? 3번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6번은 문제 이게 철학이 나왔는데요. 요것도 여러분 요 수준의 문제는요. 내년에 여러분이 만일에 고3 때 생윤하시면 생윤에도 아마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사회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사람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네. 이것은 사회정의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최고의 기준이다. 이 도덕적 의무는 어떻게 할 거냐? 공리주의 원리에 따라. 다시 말할게.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나온 거다.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했나 봐. 이 공리 원리를 강조한다고요? 이런 걸 서양 철학의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공리 원리는 어떤 사람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평등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여기 있네요. 어떤 사람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뭐라고요? 평등하게 계산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걸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리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이익, 모든 사람의 행복은 동등하게 대우돼야 해 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공리주의의 논리가 나온 거고요. 그거로 적절한 사례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네. 볼게요.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게 답인데요, 여러분. 최대 행복의 원리가 바로 공리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쓴 거거든요. 최대 행복의 원리잖아. 1번이 바로 답인데요. 뭐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들나 볼게요. 전체 사회 행복의 증진과 무관하게 자신의 행복을 아니야. 각각의 사람들의 행복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사회 행복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것의 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관하게란 말이 틀렸죠. 친구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항상 선택한다? 아니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 당사자 모두의 행복입니다. 좀 더 많은 다수의 행복을 얘기하죠. 나 또는 친구의 선택. 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는 아닙니다. 4번. 예측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공리주의는요, 철저하게 결과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계산하지 않고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란 나의 행복을 열심히 계산해보고 남의 행복도 계산해보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게 행복을 계산하지 않아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의무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이 5번처럼 말하는 건 여러분 칸트입니다. 칸트는 계산하지 마. 결과 생각하지 마. 무조건 실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칸트의 논리를 쓰신 거네. 자, 17번. 동양으로 왔는데 다시 차별 없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해라.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기도 써 있지만 한문으로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 있네요. 겸해라고 해요. 겸해. 누가 주장하신 거냐고요? 묵자라는 분이 주장하신 분입니다. 묵적이라고 하는 분인데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차별적 사랑을 비판하시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단원에서 동양 평화이론의 대가로
소개가 돼요. 침략 전쟁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분은 침략 전쟁 되게 싫어하거든요. 목숨 왜 빼앗냐? 왜 서로 해치냐? 전쟁은 모두 국민 모두 이롭지 않은 거다. 왜 이렇게 이롭지 않은 짓을 하냐? 전쟁에 쓸 비용으로 자국을 다스리면 오히려 생산이 커지고 비용에 어려움을 처한 타국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럼 이익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묵자가 전쟁 반대 이론을 주장하거든요. 그 이론의 이름이 비공론이고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은 항상 공격 때문에 시작되거든. 그래서 이분은요 침략 전쟁은 싫어했는데 뭘 인정하냐 하면 방어 전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방어 전쟁을 인정해서 그래서 많이 누군가 쳐들어오면 난 방어는 할 거야. 그래서 이 방어하는 특수부대를 키우기도 해요. 그럼 묵자라는 분인데 적절한 거 찾기 일을 하는 거네. 자,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 허용될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군주는 차별적 사랑으로 천하를 평화롭게 해야 된다. 차별적 사랑으로? 아니요. 차별 없는 사랑으로입니다. 틀렸고요. 전쟁 비용이 충분하다면 말도 안 되죠. 전쟁 비용 충분하면 그걸 다른 나라 도와주자고 그러잖아. 틀렸고요. 침략 전쟁은 천하에 큰 피해를 끼치며 의롭지 않은 거다. 딩동댕이죠. 그러니까 왜 전쟁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로움을 멀리하고 의로움만을 추구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 이로움과 의로움 간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이롭다면 그게 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논리가 뭔가 잘못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18번인데 18번은 자유주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뭐라고 주장하시는지 자유주의를 인정하면 자유주의고요. 자유주의를 반대하면 그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자유주의자는 자신을 자유롭게 독립적 자아로 여기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연대 의무 같은 거, 역사를 기억해야 될 의무 같은 걸 이해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를 살짝 디스하시는데요. 이 의무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공동체가 요구하는 덕목이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의무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자유주의자는 영 아니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공동체가 요구하는 덕목인데 그걸 넌 실천 안 해? 자유주의자는 X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주의냐? 공동체주의예요.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를 했는데 또 공동체주의가 나왔네. 이 글은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고 정의란 무엇인가 집에 있죠 여러분. 그 책을 쓰신 분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뭔가 좀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이 앞에 개인의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개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반대하시는데 를 여러분이 느꼈으면 그러면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 이 공동체주의의 컨셉에 맞는 말 찾기를 해볼게. 시민은 공동체가 부여한 공적 의무를 왜 거부해? 거부하는 거 틀렸죠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지. 시민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니은은 맞는데 디귿?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여러분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유주의가. 자,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리을. 공동체는 좋은 삶의 원천이자 시민의 정체성의 토지다. 그래,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고요. 공동체에서 나의 도덕적 정체성이 가능해요. 공동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뭐야? 니은과 리을이 맞네요. 니은과 리을. 답은 그러니까 4번인가요? 그럼 공동체주의가 또 나왔네. 현대 공동체주의였습니다. 자, 19번은요. 옛날 분들이 등장하네요. 이것도 사실 이게 좀 살짝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정의는 통치자에게만 유익한 거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게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소피스트라고 서양 철학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분인데요. 그 서양 첫 파티에 그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 통치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 피통치하게 정당하다고 선언하고 법을 어긴 사람 처벌하고. 그러니까 결국 법도 뭐야? 다 자기한테만 유리한 거야. 에이, 통치자한테만 유리하잖아. 그게 법이래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아니 정의는 통치자가 피통치자가 뭐 국민이거든. 시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고 의사가 환자에게 유익한 걸 생각하고 지시하듯이 통치자도 국민에게 가장 좋은 걸 생각하고 명령합니다. 이 트라시마코스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라고 비판하시는데 플라톤의 책에 보면 누가 이 트라시마코스를 비판하냐면 소크라테스가 비판하세요. 이거 소크라테스인데 이게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걸 알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둘이 논리적으로 싸우고 계신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문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해볼게. 통치자는 정의를 규정할 권한을 갖고 통치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법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막 자기한테 정하잖아. 법률은 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세 번째, 통치자는 피통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보호한다. 맞는 말이고요. 갑과 을 둘 다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갑은요 정의는 자기에게만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거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4번이겠네요. 이것도 약간 독해 문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자 20번 마지막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와 이게 조금 살짝 어려운가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한테 많이 받으셨어요. 뭐 성리학, 양명학도 안 나오고 이왕이 다산도 안 나오고 그래서요. 이 정도는 이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조금 의미가 있네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단이라고 한다. 이게 누구냐고요? 맹자란 분입니다. 맹자란 분의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본성과 감정을 따르면 다툰다. 우리 본성 따라 행동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성악설을 주장한 분인데요. 누구냐고요? 예, 이분이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라는 분의 사단설이라는 이론이 나온 거고요. 이 사단설을 통해서 우리는 성선설을 알 수 있어요. 순자의 성악설이 나왔네요. 그래서 본성을 따르면 이 분수를 어기고 이치가 어지럽히고 그래서 스승과 법도께서 교화를 통해서 예의와 인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화성지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맹자 순자 해놓고 문제를 고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답을 다 해볼게요. A는 있는 문장 배움을 통해 사단을 후천적으로 형성하자고 하는데 맹자의 사단은 선천적인 거니까 이건 둘 다 아닙니다. 어디에도 들어갈 말이 아니고요. 천하의 안정을 위해 백성의 본성을 바꿔야 한다. 천하의 안정을 위해 백성의 본성을 바꿔요? A요? 맹자가 왜요? 맹자는 본성이 착한데요. 그리고 본성을 바꿔야 한다.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건 오히려 순자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아니죠. 도덕적 수양을 통해 누가 이건 둘 다 맞는 말인데? 예, 유학은요 모두가 다 성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B 공통점 맞네요, 여러분. 3번이 맞는 거네. 4번 사람은 선과 악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아니요. 하나는 착해, 하나는 못돼서 착하다,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둘 다 틀렸죠. 그다음에 마지막 예의와 법도를 배워. 순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익혀서 본성을 회복해요. 본성을 왜 회복해요? 본성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해야죠. 이건 맹자 아니고 순자도 아닙니다. 네, 틀렸네요. 그러니까 맞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3번 요거만 맞았네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없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걸 보여드리는데 윤사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후 첫 번째 문제 이 책 문제는 여러분 정통 윤사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쉽게 내신 거고요. 첫 시험이니까 또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여러분 한 11월 달쯤 되면 이 또 교육청 모의고사 보실 거거든요. 그땐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준비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윤례사상은요 꽤 공부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제가 푼 문제들이요 생윤에서 한 반은 나와요. 그러니까 윤사를 하면 생윤이 반과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한 2과목 하시거든요. 근데 2과목 하시기에 요거 2개 같이 하시면 요 쌍윤이라고 하거든. 이거 같이 하시면요 공부량이 한 반은 줄 것 같은데요. 특히 그런 성향이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2를 위해서 지금 개념완성이라는 수업으로 윤사와 생윤을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시면 우리 11월 달 모의고사 좀 어려운 것도 다 잘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에 만나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때 만납시다. 고맙습니다.